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전기라는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가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라는 것은 전하라고 하는 녀석이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인력이나 통력, 그리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정전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직류회로. 회로라는 것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전하가 흐를 때, 전하가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이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배우는 게 회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기야. 이 전류로 인해서 자기와 관련된, 자기력과 관련된 현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요걸 전자기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를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 얘를. 특히 전자기는 현재 교육 과정 기준으로 2학년의 절반이 있고요. 아니,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2학년에 있고 남은 3분의 1은 3학년 2학기가 있거든요. 전자기 유도라고 해가지고 그거 두 개를 같이 해서 다음 주에 배우고, 다음 주는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할 때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전기 회로는 사실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돼. 익숙해지고, 그지?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과제 같은 거에서. 오늘 과제 나갈 거고, 그 과제 풀이를 좀 꼼꼼하게 하고, 대신에 전자기는 사실은 양이, 솔직하게 전자기 유도까지 하더라도 정전기 회로보다는 양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배울 거다라는 거고, 오늘은 정전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정전기를 배우려면 시작이 뭐부터 출발하냐면 원자 구조부터 출발해요. 전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학에서 배울 것 같은 원자 구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다? 원자 핵이 있다, 그지? 그리고 그 핵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핵 하나에 전자 두 개짜리 달라. 실제의 원자들을 생각하면 핵은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핵에는 양성자라고 하는 프로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들어있고요. 이 전자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의 상대적인 값을,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전압값,
양성자 하나는 한 개분, 전자 한 개분의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전자는 당연히 한 개분의 마이너스 전하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다?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의 세기는 어떻다? 같다. 그리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따라서 전하값은 얼마다? 0이다. 여기서 보통 2학년 1학기 화학 파트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그지? 시험 치지.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 원자 핵의 총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 합계가, 왜냐하면 양성자들은 핵에 뭉쳐져 있잖아. 그래서 핵의 전하량이라 그러면 양성자 총 합계가 돼요. 근데 전자는 이것처럼 따로따로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전자의 음전화 값이 같다고, 핵의 양전화 값과 전자의 음전화 값이 같다 해버리면 해석을 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전자 한 개를 말하는 수도 있죠. 맞지? 그래서 전자들에 대한 전하량은 항상 합계라는 거를 말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나 전하량이 같은데 질량을 비교할 때 전자 하나 질량은 1이라고 한다면 양성자는 1836배, 중성자는 1837배라는 거야. 엄청 차이 나는 거지. 그렇기에 얘를 우리가 1이라는 근사로 잡아버리면 중성자 하나 질량도 1이 돼버리죠. 그럼 사실 전자는 어떻게 된다? 1836분의 1이라서 그냥 0 취급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뭐냐? 핵의 질량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다. 전자는 매우 질량이 작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결국 이 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와 주위의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힘할 때 배웠던 무슨 힘이다? 전기력이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용어 정리를 할게요. 정전기라는 말이 있고 마찰전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둘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적어도 중등범위에서. 어떤 차이냐면 정전기는 성질에 대한 표현이야. 뭐다? 정지된 전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찰 전기는 발생 원인입니다. 뭐다? 부도체는 마찰시켜서 생성되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A라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그거 설명할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좀 더 방금 배운 걸 활용해서 전하라는 개념. 사실 전하라는 개념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하의 뜻은 전기와 관련된 전기적 현상이나 성질이 원인이 되는 것이 전하인데 기본적으로 전기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겠죠. 그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는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원자 핵, 그 중에서도 양성자. 그럼 마이너스를 띠는 거는 우리가 전자 혹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2학년 1학기에 2학년 1학기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특정한 전극을 띠게 된 것을 뭐라 그래? 그렇죠. 그러면 양전하는 무슨 이온? 플러스 이온이 양전하의 성질을 띌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이온은 음전하의 성질을 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는 중등에서 가리키는 개념은 아닌데 이 개념을 익혀두면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수업을 하거나 정전기 관련 수업을 할 때 되게 좋은 개념이 있어서 나는 중등에서 가리키는 편입니다. 뭐냐? 양공이라는 개념. 공이면 무슨 뭘까요? 구멍이라는 뜻이지. 그럼 양공이라는 말은 원래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전자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빠져나왔을 때 이렇게 도망쳐 나온 전자가 자유전자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도망쳐 나온 그 자리에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야? 빈자리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빈자리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취급을 하거든요. 어떤 개념이냐? 지금 저기 옆자리가 비었잖아. 그럼 저기가 양공이야. 네가 지금 전자야. 네가 옆으로 가서 앉아. 여기서 옆으로 가서 앉았다고 치면 빈자리는 어떻게 갔어? 전자가 움직인 거랑 반대로 빈자리가 움직이죠. 원래는 빈자리가 움직인 게 아닌데 겉에서 보면 빈자리가 마치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지. 그지? 잠시만 내 보고 있네. 제가 거쳐줘. 꾸레거리는데. 자, 양공이라는 건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하고요. 이런 양공이 생기게 되면 얘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마치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는 전자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양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정전기 설명이 쉬워져요. 뭐냐? A라는 어떤 부도체와 B라는 어떤 부도체 두 개를 갖다 대고 마찰을 시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부도체는 다른 물질이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물질의 부도체를 막 마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A에 있던 전자 일부가 구멍을 남기고 B 쪽으로 이렇게 뿅 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다? 이 전기력에 의해서 물질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물질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힘이 생각해보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그리고 핵의 전하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물질마다 그 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냐 음이온이 되냐가 결정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되면 물질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다?
B가 A보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어떠하다?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B가 가져간 이 전자들이 바로 뭐다? 자유전자죠. A에 생긴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된다? 양공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여기서 이 실험을 보고 A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버려. 여기서 대전이라는 말은 전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B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볼게요. 자, 정리하자면 대전이라는 말은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물체가 전하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가?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체라는 말이 있어요. 대전체라는 말은 무슨 뜻? 되게 쉬운데. 대전체. 대전된 물체를 말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A랑 B가 이제 대전체가 된 거지. 대전체 A, 대전체 B. 대전체 A는 플러스로 대전되었고 대전체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전열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 열. 여기서는 대전열이랑 히트, 따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니고요. 라인업을 말해요. 순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체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다르다고요. 물질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은 전자를 잘 뺏어올 거고 어떤 물질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맨날 뺏기겠죠. 뺏어오느냐 뺏기느냐에 대한 물체의 성질을 어느 정도 미리 조사해 놓으면 얘랑 마찰시켰으니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네를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그치? 그걸 해놓은 게 대전열이고 우리 교과서가 몇 페이지냐? 23페이지에 보면 대전열이라고 상자 쳐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대전열을 외웠고요. 딱 10년 전만 해도 외웠습니다. 시험 칠 때 너희들이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 쳐야 되는데 현행 중등에서는 대전열은 줍니다. 그치? 문제도 줘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자? 한 5개 정도는 외워두면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줄겠죠. 일단 5개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털, 유, 양, 고, 풀. 털 쪽이 플러스, 플라스틱, 마이너스. 자, 이게 무슨 소리다? 앞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밀어버린다. 그럼 뒤쪽으로 올수록 전자를 잘 얻어오는 애들이 된단 말이에요. 단, 극단적으로 무조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찰만 충분히 시키면. 그러니까 털가죽과 유리를 마찰시켰다. 그럼 무조건 전자는 털가죽에서 유리로 이동합니다. 반대는 안 일어나. 그러면 털가죽은 전자를 뺏겼죠? 플러스. 유리는 전자를 얻어왔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리랑 명주를 마찰시켰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다? 유리가 전자를 뺏기고 명주는 전자를 얻는 거야. 그러면은 명주가 마이너스 유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강하게 대전시키고 싶으면 대전을 많이 시키고 싶으면 뭐랑 마찰시키면 된다? 끝에서 끝에 거 마찰시키면 많이 되겠죠. 힘의 차이가 크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전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알잖아. 플라스틱 책받침 같은 거 머리에 막 문지르면 어떻게 돼? 푹 뜨죠? 왜 떠? 여기 있네. 머리털. 이건 뭐다? 털가죽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 와, 떠있지. 특히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차분하게 안 자라고 막 서로 분리돼서 날리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밤에 잘 때 베개에 대고 막 뒤척뒤척 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털가지고 집에 있는 베갯잎은 이게 천연 소재면 명주고요. 합성 섬유들이 있잖아. 그럼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있는 전자들이 누구한테 간다? 하는 동안 베개한테 가는 거야. 그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한 올은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게 플러스가 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한 올은 자기네들끼리 좋아한다 싫어한다? 서로 같은 플러스니까 싫겠죠. 이거 붕 뜨는 거야.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두 개 빠져가지고 베개에 붙어있으니까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왜? 머리카락은 플러스 베개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뒀다가 딱 붙어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물체를 마찰해서 만드는 전기가 마찰전기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마찰전기가 생기면 영원히 있냐?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깔아앉고 없어지잖아. 그렇게 정전기가 없어지는 것을 광전이라고 하는데요. 광전이라는 것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플러스 대전체에게서는 대전체에는 어떻게 한다? 전자를 넣어줘요. 플러스 대전체한테 수증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대전체에게서는 전자를 빼뜨려냅니다. 누가? 수증기가. 그러면 결국 플러스 대전차나 마이너스 대전차나 이 수증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대전된 전하량이 감소되겠지.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언제 정전기가 많이 생겨요? 겨울이 많이 생기지. 왜? 왜 겨울에 정전기가 많이 생긴다? 첫 번째, 입고 다니는 옷 때문입니다. 겨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소재가 두 가지가 극강으로 달라요. 보통 우리 니트 소재 많이 입잖아. 털실, 양모나 캐시미어나 이런 양털 제품, 모직물들 있잖아요. 그 털들은 털가죽으로 가요. 그런데 그거 말고 패딩이나 이런 건 어때요? 플라스틱 재질이 많단 말이야.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테르고, 등등등. 뭐 사실은 고어텍스도 플라스틱이야. 따지고.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학교 교복 입을 때 스타킹 신어야 되냐. 스타킹 나일론이란 말이야. 나일론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겨울용 동복이 아마 주로 모직물이 많을걸? 그러니까 저절로 입고만 다녀도 정전기가 생겨. 게다가 대한민국의 겨울은 건조하죠. 건조하다는 말은 뭐다? 수증기가 적죠. 그러니까 정전기가 되게 많이 생기고 한번 생긴 정전기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전기가 쌓여있다고 우리가 저런 금속재 문고리 같은 거 여기다가 손을 딱 갖다 대는 순간 빠삭하고 그러잖아. 찌릿찌릿 정전기고 하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정전기 유도. 유도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유도한다, 유도라는 단어. 유도한다. 어떤 뜻이죠? 언제 쓰여? 유도라는 말 쓰이는 거. 운동. 운동? 스포츠 유도 말고. 이야, 이거 말고. 수학 시간에 쓰지 않아요? 수학 시간에 나오잖아. 공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라는 뜻은 무엇을 이끌어내다라는 소리입니다. 특히 외부에 있던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걸 유도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유도미사일. 어떤 거야? 앞에 막 전투기가 막 휙휙휙휙 피하면서 날라가 막 따라가서 딱 맞추는 게 유도미사일이야. 맞지? 정전기 유도라는 건 무슨 소리냐? 일반적으로 도체, 즉 금속 외부에 대전체가 접근하면, 자, 이게 외부의 변화지. 도체 내부에 전자의 이동으로, 도체 내부, 도체니까 자유전자가 있고 자유전자들을 움직여 다닐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이 같은 극이 돼서 결국 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도체, 금속들은 화학 시간에 이제 나랑 화학 공부를 하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속들은 금속인 상태로 존재할 때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좀 특이하게. 그게 전자를 버려놓은 상태, 양이온의 상태가 더 편하단 말이야. 안정되고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들이 모여있는 결정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양이온 결정으로 존재하면 쫓겨난 전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 금속 양이온들 사이사이에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양이온 사이의 청력이 아닌 양이온 전자 양이온으로 인력을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게 돼요. 전자들. 그러면서 움직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전자들 때문에 금속은 열도 잘 통하고요. 자유전자 때문에 열 통한다고 그랬지, 전도. 맞지? 전기도 당연히 잘 통하고요. 광택도 납니다. 이온 결정 같은 경우 힘줘서 이렇게 딱 휘려고 하면 부서져 버리죠. 근데 얘네들은 금속은 자꾸 힘이 휘어지죠. 맞지?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요. 두들기면 얇게 펼 수도 있어요. 왜? 움직이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금속이 가지는 모든 성질이 사실은 자유전자들의 성질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를 딱 갖다 접근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자들은 인력을 받고 이온들은 청력을 받는데, 문제는 뭐다? 이온이라는 건 원자 자체잖아, 사실. 전자 한두 개 움직인 거니까. 무겁다, 가볍다? 무겁죠. 그러니까 금속 원자, 즉 이온은 못 움직여. 하지만 아까 전자는 어땠어요, 무게가? 되게 작고 가벼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들만 움직여.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을 향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쏠려오잖아요.
전자들의 쏠림이 생기면 결국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데 전자들이 그 경계선에 쌓이겠지. 맞죠? 저기에 전자가 쌓인 만큼 이 반대쪽에는 여기에 전자가 쌓인 만큼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는 그 전자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럼 이쪽에 뭐가 생긴다? 양봉. 그 결과 플러스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전하, 먼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요게 정전기. 도체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전자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간단하게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도체에다가 갖다 대면 그냥 그림 다 생략하고 전자가 반대로 튀겠죠. 맞지?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남는다? 양봉이 남아서 플러스. 먼 쪽에는 전자가 쌓였으니까 마이너스. 가까운 쪽이 반대극이니까 인력이다, 정력이다? 인력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 현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두 개의 금속부를 전선으로 연결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다고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자들이 요 전선을 타고 여기로 도망가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요쪽에 전자들이 갇히고 요쪽에 양봉들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얘를 딱 끊어버리면 여기에 생긴 양봉 개수랑 여기에 더 들어간 자유전자 개수가 어떻다? 똑같겠지. 여기 양봉 왜 생겼어? 여기 전자 넘어갔으니까 생긴 거잖아. 맞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기 전에는 0, 0이었지. 전자가 이동한 후에 여기가 원래 0, 0이었다가 얘가 지금 플러스 20의 전하를 띈다면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0의 전하를 띄겠죠. 맞지? 합쳐서 어떻게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겠네? 발전. 요쪽 금속부에는 전자가 50개 부족해요. 플러스 50이라는 게 전자가 50개 부족하다는 소리다. 그지? 요쪽 똑같은 크기의 금속부에는 그냥 똑같아 칩시다. 전자가 120개 남아. 여기는 50개 부족, 여기는 120개 남은. 얘네들을 전선으로 연결했다가 시간을 좀 준 뒤에 끊으면 몇 개로 바뀌게? 몇 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개랑 120개 합하면 마이너스 70이 남죠. 그러면 봐봐. 빵과 마이너스 70인 게 전자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35개가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연결이 되면 한쪽에 몰린 애들이 생각해봐. 여기 빈자리가 50개가 남고 여기 120명이 지금 더 들어온 상태야. 비좁잖아. 그러면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골고루 쫙 다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합쳐서 70이 남은 게 여기에 마이너스 35, 여기에 마이너스 35가 되게 이동한다는 그럼 봐봐. 처음에 요거 두 개 합하면 얼마? 마이너스 70. 요 뒤에 요거 두 개 합해도 마이너스 70. 요렇게 일정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전기 유도 내용의 두 번째. 그럼 이게 도체에서만 일어나냐? 그건 아닙니다.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보통 물 분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치? 1학년들도 본 적 있죠? 물 분자 이렇게 생긴 거는. 근데 물 분자라는 것은 여기 큰 원자가 산소 원자고요. 여기 작은 원자들이 수소입니다. 얘네들은 공유결합이라는 걸 해요. 수소와 산소가 전자를 하나씩 내어서 공유전자쌍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문제는 산소는 여기에 공유결합하는 거 말고 이쪽에 자기 혼자 쓰는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가 더 있어. 그런데 수소는 원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1번입니다. 수소의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겠지. 근데 그 한 개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요? 여기 있네. 맞지? 잡혀 있는 상태잖아.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건 무슨 소리다? 이 전자는 다른데 이쪽에 전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사실 이런 물 분자에서 수소 쪽에서는 원자 핵이 겉으로 노출되겠죠. 맞지? 요밖에 전자가 없잖아. 그래서 수소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산소 쪽은 여기 전자가 있었네. 그러면 산소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쭉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에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 곳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잖아요. 그럼 봐봐. 물 분자 중에 수소가 있는 쪽은 청력을 받아서 밀려나고 싶어 하겠죠. 맞지? 하지만 산소가 있는 쪽은 인력으로 끌려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뺑글 돌아버려. 이렇게 뺑글 돌아버리고 나면 이 물 분자와 대전체는 여기 마이너스 가까운 데가 플러스지. 플러스 가까운 데가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인력을 받아서 끌려옵니다. 그럼 실제로 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대전체 쪽으로 끌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물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밖으로 휠까요? 밖으로 휠까?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인력 생긴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물 분자의 수소 쪽이 인력, 산소 쪽이 청력을 받고, 그럼 물 분자가 이렇게 돌겠죠? 맞지? 이렇게 돌고 났더니 인력을 받겠네. 그래서 이 경우도 물이 이렇게 끌려 들어오면서 휩니다.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잘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학교 선생님 생일, 스승의 날, 혹은 만우절에 교실 꾸며놓고 어떻게든 하루를 놀아보자라는 꼼수를 보이는 학생들이 종종 나타나죠. 막 그런 걸 꾸미고 싶을 때 사실 꾸미면 참 좋은데 그 뒤가 잘 안 돼서 힘든 게 뭐냐면 천장에 풍선 붙이기잖아.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쓰려고 하니까 풍선이 잘 터지고, 그죠? 헬륨을 넣자니 비싸고, 또 헬륨을 넣어놓으면 다시 잡아당겨 내리기가 힘들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풍선을 사면 그냥 고무 풍선이면 됩니다. 바람을 채워, 잘 묶어, 친구 머리에 비비는 겁니다. 풍선은. 왜? 풍선은 뭐다? 고무. 친구 머리는 털가죽.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돼? 풍선이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충분히 마찰시킨 풍선을 자, 천정에다가 아까 이렇게 충분히 마찰시킨 풍선을 갖다 대게 되면 마이너스 전극을 띠고 있는 풍선 때문에 이 천장의 부분이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전극을 띠게 됩니다. 얘가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가 안 넘어가지는 거야. 둘 다 부도체다.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언제까지 천정에 붙어 있는다? 너 방전이 많이 돼가지고 떨어지게 되기 전까지는 잘 붙어 있어요. 그지? 시간이 지나서 방전이 되어서 저 풍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리필해주면 됩니다. 정전기를. 어떻게? 친구 머리에 다시 비비는 거야. 그러고 싹 끌어서 갖다 대면 딱 붙어요. 안 붙는다. 더 비비면 됩니다. 전기가 부족한 거야. 알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정전기 유도고요.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실험 장치가 검전기입니다. 요 다음 바닥을 넘겨보면 검전기 설명이 나오는데 다음 바닥 한 두 바닥 정도에 걸쳐 나오는데 검전기를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검전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테스트 결과 알려줄 때 오늘자 수업 영상하고 함께 검전기 부분만 설명해 놓은 영상을 따로 하나 해가지고 영상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오늘 검전기는 따로 챙겨 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거 필기. 자, 검전기는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할게요. 자, 검전기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위에 뭐가 있다? 금속판이 있고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속 막대와 그 밑에 보통 2장 내지 3장의 금속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검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도체로 된 부분이고 금속판과 금속박을 양쪽 끝으로 하는 정전기 유도가 생길 곳인 거죠. 맞지? 특히 금속 막대를 중심으로 뭐만 움직인다? 전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2장의 금속박은 항상 같은 전극이 되거나 아니면 전극이 없거나겠죠. 봐봐. 전자가 올라가면 금속박에는 둘 다 양공이 생겨서 플러스 전. 전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둘 다 마이너스 전기가 되고 아니면 전하가 없는 상태면은 0이겠죠. 그리고 요게 0일 때는 어떻게? 0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밑으로 붙어 있겠지. 하지만 대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자기네들끼리 청력이 돼서 이렇게 들리겠죠. 금속박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요렇게 되는 거고 그 외에 고무막이나 유리병은 이 구조를 보호해주는 장치일 뿐이지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검전기는 그냥 요거나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는 지금 대전이 안 된 상태. 얘는 금속박에 전기를 띄어서
벌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실험 1. 대전체 여부 확인. 여부라는 거는 한자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검정기에 접근시키는 물체가 대전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봐. 원래 오므라져 있던 검정기잖아.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전자의 이동.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올라오겠죠. 맞지? 그러면 금속판에 뭐가 쌓인다? 자유전자가 쌓일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던 금속박에는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기겠죠. 전자가 올라간 만큼. 그럼 둘 다 플러스 정도로 뜨니까 이게 싹 열리는 거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전자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속박에 마이너스 전기가 쌓여서 금속박은 벌어질 것이고 금속판에는 뭐가 쌓인다? 양공이 쌓이겠죠. 그래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접근시킨 물체가 대전체가 아닐 경우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져. 됐죠? 간단하지? 자, 두 번째. 이거를 바탕으로 대전체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어느 게 더 강한 대전체가 접근한 검정기다? 1번, 2번. 2번이겠지. 왜? 여기서는 전자가 조금만 내려가서 조금만 벌어요. 여기서는 전자가 많이 내려가서 더 강하게 벌어요. 그래서 얘가 약하다, 강하다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세 번째는 그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래는 우리가 이런 상태, 중성인 검정기 맞죠? 중성인 검정기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검정기를 대전시켜줍니다. 대전시킨다는 건 검정기 전체가 플러스다 혹은 마이너스다의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떻게? 검정기 대전시키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대전체를 검정기에 접촉하게 되면 대전체를 검정기 금속판에다가 갖다가 대잖아. 그냥 접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접촉을 시키면 대전체와 같은 극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 영상으로 따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영상은 내가 영상 링크 하나 더 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접지를 시키는 게 있는데 원래 접지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의 전선을
검정기의 전선을 연결해서 그 전선을 땅에 연결하는 걸 적지라고 해요. 원래 구중 과정에는. 이건 뭐냐면 땅이라는 녀석은 정전기적인 상태가 0은 0인데 엄청 큰 0이야. 이게 참 수학적으로 표현이 못한데 무지하게 큰 0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내가 웬만큼 집어넣거나 전자를 웬만큼 빼들어 와도 0이에요. 우리 온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열원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건데, 이런 엄청나게 양이 큰 덩어리가 0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을 하고 놀다가 갑자기 급소변이 심하게 와. 느낌이. 그래서 가까운 화장실을 딱 쳐다봤는데 저기 있는데 줄도 엄청 길어. 바다가 쌀 것 같아. 근데 주위를 돌아봤더니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 잽싸게 몰래 수중 방뇨하고 그 지역을 튀었어. 자, 바닷물은 따뜻해지나요? 바닷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 좀 따뜻한 액체를 더했다라고 할지라도 별로 안 따뜻해지죠.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엄청나게 큰 0이니까 그 물체에다가 전선을 연결하면 걔도 그냥 같이 뭐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그렇게 하는 거를 접지라고 합니다. 원래 전자제품에서는 접지를 왜 하냐면 누전돼서 감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접지거든요. 전자제품 콘센트 끝에 보면 다 그래서 요즘은 접지선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콘센트 보면 이 콘센트 안에 보면 여기 보면 금속이 하나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저게 뽑아서 문제가 안 될까 모르겠는데 요거 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콘센트 보면 여기 금속으로 된 부분이 있죠. 맞지? 그리고 요게 요런 배터리 있으니까 약간은 되겠지. 요런 거 보면 여기에도 금속으로 된 단자가 있지. 요게 딱 맞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학교 컴퓨터실에 컴퓨터 이렇게 막 본체 잘못 만지다 보면 찌릿찌릿하잖아. 이게 먼지 때문에 원래 전기가 돌아야 되는 길 말고 밖으로 새 나와서 흐르는 전기가 생기거든요. 그런 전기들을 저 전극을 통해서 땅으로 흘려주는 거야. 감전되지 말라고. 저걸 접지라고요, 원래. 근데 검정기에서는 그냥 그 부분에 그 검정기를 일시적으로 0을 만들기 위한 게 접지. 그래서 뭐냐? 검정기의 대전체를 접근만 시켜놓은 상태로 검정기 금속판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영상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접지를 시키면 대전체와 반대극으로 대전돼 버립니다. 검정기가. 어쨌거나 전극을 띄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갖다 붙이든 접지를 하든.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특징이 되느냐? 잘 봐봐.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플러스를 갖다 대보고 플러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볼게요. 4개 다 해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보고 여기 플러스 갖다 대고 마이너스로 된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볼게요. 그럼 봐봐. 플러스잖아. 접근한 검전기가 플러스니까 무조건 전자는 올라와야 돼. 여기서, 자, 요거 생각해.
이 금속박은 지금 플러스지. 플러스인 이유가 전자가 없어서예요? 전자가 부족해서요? 부족해서죠.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전자는 충분히 있어. 원래 되게 많아요. 좀 이따가 전류 배우면 배울 거 엄청 많아, 원래 전자는. 근데 부족해서 플러스잖아. 그런데 전자가 더 올라갔어. 그러면 금속박에는 플러스가 더 강해지겠지. 왜? 양봉이 더 늘어날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전자가 올라가니까 밑에는 어떻게? 플러스가 더 커지면서 더 벌어지고 위에 양봉은 전자가 채워주겠지. 맞죠? 같은 극이니까 벌어졌죠. 이번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내려갈 거야. 전자가 내려가면 밑에 있던 양봉을 채워서 없애버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겠지. 대신에 위에 플러스가 더 많아지겠죠.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전자가 올라옵니다. 따라서 이 전자들이 없어지니까 오므라들겠죠. 대신에 위에 마이너스는 더 세지겠지. 이 경우는 전자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밑에 마이너스는 더 커져서 더 벌어질 것이고 위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결론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검정기를 대전시켜 놓고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같은 극성일 때는 더 벌어지고 반대 극성은 오므라들죠.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전기 유도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검정기를 활용합니다. 오케이? 필기. 요거 필기하고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타이탄을 빨리 볼게요. 자, 전류. 전류라는 거는 기호가 I고요. 단위는 대문자 A를 쓰고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과학자 이름 앙페르라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전자기 들어가면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목요일 나올 때 손목 많이 해서 좀 부드럽게 풀고 오세요. 손목 많이 풀려야겠다, 목요일은. 손이 다 빼요. 그치? 자, 전류라는 것은 도선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단위 시간 초당 전하량이에요. 이 글을 그대로 옮겨서 기호로 쓰면 전류라는 녀석은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인데, 그치? 이건 무슨 소리냐면 시간당 흘러간 n개의 전자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숫자로 표현해 드릴게요. 1A라는 전류는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1A로 약속을 한 거고요. 우리는 이 숫자를 1초에 1쿨롱 이라는 전하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자, 우리 도선은 결국 금속 도체로 되어 있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얘네들은 이렇게 양이온들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도선은 이 사이에 아까 뭐가 많았다?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있다 그랬잖아. 얘네들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막 움직이고 있다 그랬지. 평소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얘네들이 요렇게 도선에 의해서 연결이 되면, 특히 요거 건전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거, 건전지의 긴 것 짧은 것 중에 어디가 플러스 극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가 플러스다? 긴 게 플러스입니다. 기호에서는. 우리 건전지 모양은 톡 튀어나온 게 플러스잖아. 기호에서는 긴 게 플러스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전극의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효과가 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자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플러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쫙 이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고 그 전자들은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빙빙빙 전자가 돌 때,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데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지? 옛날에 최초로 우리가 전기라는 것이 발견된 시점은 기원전 3000년경이라고 봐야 돼. 그리스 이집트 시대라고 봐요. 전기라는 단어죠. 우리 일렉트론. 이 단어의 어근이 그리스어의 엘렉트라,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서 왔습니다. 호박석이라고 하는 소나무 송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그 덩어리를 가죽이나 다른 천에 이렇게 문지르면 정전기 때문에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 그게 정기적인 현상임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전기를 알고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사용해 왔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데 실제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인다는 걸 알려진 건 몇백 년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까지 전부 다 플러스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마이너스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마이너스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하루 용돈이 마이너스 500원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용돈이 하루에 마이너스 500원이다. 학원 수업하러 나올 때 현관에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꺼내서 어머니 손에 딱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원 와야 돼요. 이상하지? 이건 좀 아니잖아. 마이너스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되게 이해하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플러스가 일한다고 생각했고 플러스를 기준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마이너스가 움직이네? 다 뜯어고칠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지식체계를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다 뒤집어 엎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전류라는 흐름의 개념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고 있다고 치자. 지금처럼 그대로. 근데 있잖아, 사실 전자는 반대로 돈다. 이렇게만 가지고 돼. 그지? 그래서 전자이동과 전류 방향은 반대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전류라는 건 전자 반대쪽으로 흐르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요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선의 어떤 위치, 여기를 1초에 이만큼 지나가면 1A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전하량 기호는 Q고요. 단위는 대문자식 쿨롱입니다. 전기력 배울 때 내가 쿨롱힘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던 거 있을 것 같아요. 전기력의 공식에서 K값을 쿨롱 상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전기력을 연구한 과학자고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가 쿨롱입니다.
그럼 전하량이라는 것은 뜻이 뭐가 된다? 도선의 한 지점을 통과한 총 전하의 양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전하가 통과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하의 양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숫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1쿨롱이라는 건 1암페어 곱하기 1초가 되고 이거는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이라는 거리가 되는 거죠. 맞지? 참고로 현재는 이 숫자 조합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딱 전 교육과정까지는 이런 것들 숫자들도 다 외우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런 것들 시시콜콜하게 외우라고 시키진 않아요. 그죠? 몇 암페어가 몇 초 동안 흘렀을 때 전자가 몇 개 지나갔느냐 계산 안 시킵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그냥 우리가 재미로 하나 알아서 똑같다고 날도 놓으면 돼. 웃을 일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했지 기억이 나죠. 자, 욕설이라시고 유튜브에 딱지 안 붙을까 걱정이네. 이거 옛날에 외우는 거 내가 여러분들 나이에 내가 학원에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대로입니다. 일성이 시벌놈 아 새끼는 6.25 일으킨 18개새끼 에미나이라고 배웠습니다. 참고로 내가 중2 때 죽었다. 김일성. 나는 그때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해줘? 일성이 시의원 아 새끼는 6.25 일으킨 18개새끼 에미나이. 딱 내가 너희들 나이 때 배워서 설마 내가 이걸로 먹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먹고 살고 있어요. 자, 요렇게 전하가 흐르는데 도선에서 자, 여기서는 전하량 보존 법칙을 아까 앞에서 배운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로에서의 전하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꼬마 전구를 연결했다고 생각해봐, 회로에. 그러면은 건전지에서부터 전자가 회로를 돌게 되고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전구에 불을 켜기 위해서 뭔가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소비되는 것은 전하, 즉 전자가 아니고 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전자가 운반해온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구에서 빛 에너지로 바꾸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전환 배웠잖아.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전자가 날라다 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전자가 받아서 옮겨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개수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죠. 전구에서 불을 켜든지, 저항에서 열을 내든지, 코일에서 자기장을 만들든지, 전자의 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야. 그렇다면, 자, 직렬 연결에서, 요게 저항이거든요. 저항에 예를 들어서 10쿨롱의 전하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 이 저항을 나오는 전하도 몇 쿨롱이어야겠다? 10쿨롱이 나오겠지, 그대로. 여기서 열이 나지만 열은 전하가 운반한 에너지를 쓰는 거지 전자 자체를 쓰는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봐봐. 이 10쿨롱을 예를 들어 5초 동안에 흘러갔다면 5초 만에 10쿨롱이 들어갔으면 나오는데도 5초 걸려요.
왜냐하면 전하들이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도선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차놀이 하듯이 앞에 전자랑 간격을 유지하면 간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가는데 5초 걸렸으면 나오는데도 5초 걸리겠죠. 맞지? 그러면 얘 몇 암페어인데 지금? 2암페어. 5초 동안 10쿨룸이니까. 그럼 얘도 지금 몇 암페어다? 2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저항 하나 더 연결했어. 그럼 여기도 지금 10쿨룸에 5초 걸릴 거니까 여기도 2암페어겠죠. 맞지? 요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직렬일 때는 Q1이나 Q2나 각 저항을 지나면 전하량이 같으니까 저절로 각 부분의 전류의 값도 같아지겠다. 그지? 자, 그런데 병렬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렬 연결이라는 건 들어가는 전류의 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양쪽에 저항이 있고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자, 요 경우 생각해봐. 자, 들어가는 게 10쿨롱이 들어갔어요. 근데 위쪽으로 6쿨롱이 지나갔어. 그럼 아래쪽으로 몇 쿨롱이 지나가야 돼? 얼마? 네? 야, 10명이 들어가서 위로 6명 가서 밑으로 몇 명 가야 돼? 그치? 4쿨롱 4명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요렇게 합쳐져서 다시 몇 쿨롱이 나온다? 얼마? 10. 그렇지. 알겠어요? 얘도 똑같이 전부 다 5초 걸렸다면 자, 어떻게 된다?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죠. 맞지? 그럼 여기는 1.2암페어죠. 여기는 0.8암페어죠.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된다? 2암페어죠. 맞죠? 즉 병렬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전체 전하량은 병렬인 각 부분 전하량의 합과 같고, 따라서 전체 전류도 각 부분 전류의 합과 같다가 되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일단 전류와 전하량 보존 법칙 기본을 배웠습니다. 자, 요거 빨리 정리. 자, 방금 우리가 전하량 보존 법칙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다?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일 때 전류는 직렬일 때는 그 모든 부분이 다 같았고, 그지? 병렬일 때는 그 전체는 각 부분의 합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거 말고 이제 전압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전압. 혹은 우리가 같은 뜻으로 쓰는 단어가 과학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은 다른데 적어도 중등에서 그리고 물리학 1까지는 같습니다. 물2가 되면서 물2나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이 되면서 그 사용하는 용법이 달라질 뿐이에요. 기전력, 전차 3가지를 다 거의 같은 뜻으로 쓰셔도 돼요. 중등에서. 기호는 V고요. 재미있게도 전압은 단위도 V, 볼트입니다. 내가 알기로 선생님이 이때까지 배운 기억을 다 털어보면 기호와 단위의 글자가 같은 건 유일합니다. 난 다른 거 못 봤어요. 내 기억에. 내가 기억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이 전압이라는 것의 뜻은 전압이란 말 그대로
전기적 압력을 말하는 거고, 기전력이라는 거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뜻하며, 전위차라는 거는 전위의 차이를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전지를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전하가 흐른다라고 볼 때, 건전지를 지날 때 그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올려준다. 건전지의 능력.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지가 있잖아. 아까 어느 쪽이 플러스라 그랬죠? 긴 쪽이 플러스라 그랬죠? 그 말은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 요렇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돼요. 플러스로 나가서 세로를 돌고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요 전지를 지나기 전 부분의 전위를 E0, 그 기본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를 지나간 부분 있죠. 건전지를 지나간 부분의 에너지는 E0의 건전지 전압만큼 에너지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때 그 전압값을 한 개를 1.5V라고 이야기하잖아.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직렬일 때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하면 몇 볼트? 몇 볼트? 그래, 3볼트죠. 두 개니까. 플러스 1.5, 플러스 1.5. 그러면 세 개는 몇 볼트? 4.5볼트겠지. 맞죠? 직렬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계속 전압이 커집니다. 그런데 병렬로 연결할 때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 거고, 내가 저 색깔을 칠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지금 기본 에너지. 그러면 이 앞부분과 이 앞부분은 추가된 에너지겠지. 그런데 여기까지 에너지가 같잖아. 에너지는 전압에서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 뒷부분 에너지가 같지. 요 앞부분도 에너지가 같죠. 그럼 봐봐.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가 다 같죠. 맞지? 그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얘 몇 볼트다? 네, 그냥 1.5볼트예요. 이 말은 뭐다? 여기에 아무리 병렬로 건전지를 똑같은 개수만큼 계속 연결해도 전압의 차이는 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자, 요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여기다 볼게요. 직렬일 때는 그 개수에 따라서 전압은 증가하지만 그 건전지의 수명은 한 개분하고 똑같아. 대신에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한다. 개수가 늘어날 때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그 전압은 어떻다? 한 개일 때와 전압이 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지를 연결할 때 큰 힘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된다? 큰 힘을 내야 되는 전기가 필요하다. 전지의 연결을 직렬로 한다, 병렬로 한다? 직렬로 하는 거죠. 안전 정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오래 가야 돼. 그러면 직렬로 한다, 병렬로 한다? 병렬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야간 등산할 때 쓰거나 혹은 탄광, 광산 그런 데 쓰시는, 그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비상용 헤드랜턴 있지. 여기 헬멧에 붙여놓는 랜턴.
얘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직렬 연결이 유리할까요? 병렬 연결이 유리할까요? 뭐? 직렬 병렬. 병렬로 해야 되죠. 왜? 그렇지. 비상용이잖아. 얘는 밝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구조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당연히 뭐를 끼워야 된다? 병렬로 끼워야 돼. 알겠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전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전압에 대한 내용은 직렬일 때는 각 부분 전압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고, 병렬일 때는 그 전압의 차는 각 부분들이 다 같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약간 표 적으실 거면 한 세네 줄 요 정도만큼 비워놓으셔야 돼요. 계속 달아내릴 겁니다. 요 부분이 전압에 대한 설명이고요. 하나 더 할게요. 저항. 기호는 R. 여기서 말하는 R은 레지스턴스, 프랑스어로 레지스탕스, 저항분, 반란분 그런 뜻이고, 저항의 기본적인 뜻은 단위 설명이 아니죠. 저항 단위는 좀 생소한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알파벳은 알파벳입니다. 단 그리스어 알파벳이고요. 그리스어의 맨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의 대문자입니다. 자, 대문자라는 건 얘도 뭐다? 바람이다. 저기 볼트도 대문자 있죠? 볼트도 뭐다? 바람이다. 과학자 이름이에요. 옴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류가 흐를 때 원자와 자유전자가 충돌합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런 도선에서 전자가 요렇게 간다고 치면 어느 쪽이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 A, B. 플러스 극은 A가 플러스 극이죠. 전자이동 반대됐잖아, 플러스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자가 잘 흘러가면 좋은데,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도선을 이루고 있는 금속은 영도가 아니잖아. 온도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하게 된다? 입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고체들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 막 떨리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진동으로 떨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자가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유전자와 원자가 충돌하게 됨으로써 첫 번째, 전자의 흐름이 방해가 되죠.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는 거지. 아까 전류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기에 전자가 몇 개나 지나갔느냐, 1초에 몇 개 지나갔느냐가 전류였잖아요, 시각적으로. 맞지? 부딪히는 만큼 흐름에 방해가 되고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서 전류가 줄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충돌과 관련해서 그 저항의 크기는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다?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자가 지나갈 수 있겠죠, 동시에. 그래서 굵으면 굵은 전선일수록 저항이 적은 거예요. 전자가 잘 지나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 저항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부딪힐 확률이 늘죠.
옛날에 선생님이 저기 동성초등학교 학교 운동회 구경 가본 적 있어요. 조카가 그 학교 졸업해가지고. 갔는데 운동장이 좁아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달리기를, 장애물 달리기를 하더라고. 근데 재밌게 뽑기를 해가면서 하더라고. 그 플러프에 천을 감아서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 터널을 기어서 웅크리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터널 세 개가 길이가 달라요. 이렇게 뽑힌 번호의 터널로 가서 기어야 돼. 자, 터널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어느 게 통과하기가 쉬워? 짧은 게 쉽고 길수록 어렵죠. 저항은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길면 어려운 거고 짧으면 쉬운 거지. 이 구멍 크기는 구멍이 클수록 조금만 숙이고 뛰면 되지. 구멍이 작으면 아예 팍팍팍 기어야 되죠. 그래서 면적의 반비, 면적하고는 반비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저항이 되고 세 번째, 그 충돌에 의해서 충돌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서 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 에너지가 바뀐다는 말은 결국 여기서 전압 강화가 됩니다. 즉 아까 건전지에서 전압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항 R에 I만큼의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전압이 떨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좀 이따 세로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한 칠판만 딱 나갈게. 자, 딱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회로가 만들어졌을 경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만큼이 제로 에너지. 그러면 요만큼이 제로 플러스 V 에너지죠. 거기서 뭐 건전지에서 플러스 V가 저항에서 마이너스 I 곱하기 R이 생긴다는 거지. 간단한 이야기죠. 그럼 봐봐.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릴게요. E0 플러스 V 마이너스 I 곱하기 R이 그대로 내려와서 E0가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E0, E0 없어서 0이라고 치면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가 되는데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바탕으로 저항의 연결을 배우면요. 자, 요렇게 연결하면 직렬이죠. 맞지?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플러스 9, 여기에 R1, 여기에 R2. 직렬이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에 I1, 여기에 I2나 다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럼 원래 여기서 한 바퀴를 돌린다면 그냥 이제로 바로 뺄게요.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플러스 V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가 0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다 넘기면 V는 I에 R1 플러스 R2가 될 거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다? V는 IR이라고 그랬죠. 저게 무슨 소리냐면 요게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전체 저항은 I가 손대니까 각 저항의 합과 같겠죠. 좀 이따가 요 그림에 그대로 숫자 넣고 풀어볼 거예요. 푸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자, 병렬일 때는
자, 병렬일 때는 조금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요만큼이 지금 전위가 같은 영역이지. 요 부분도 전위가 같은 영역이 되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 V면 여기 I1, 여기 I2가 되고 그럼 우리 여기서 여기 전위차는 얘랑 같잖아. 맞지? 그러면은 V는 I1, R1 그리고 여기서는 V는 I2, R2가 돼서 어떻게 된다? 요 식에서 우리 I1은 R1분의 V 밑에 식에서 I2는 R2분의 V가 되는데 뭐가 있다?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를 전체 전류 I라고 한다면 무슨 식이 하나가 더 생겨요? I는 I1 더하기 I2라는 저식이 생기죠. 병렬식 전류. 여기 I1, I2에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가 뭐가 된다? 전체 분의 V가 되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약분될 거야. 따라서 병렬일 때는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다. 정리하자면. 그러면 여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전체 저항일 때 직렬은 그냥 각 저항을 더하면 되는데 병렬일 때는 저항의 역수가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은 거고요. 딱 5분만 더 쓸게요. 자, 회로를 풀 때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아무 숫자 2개, 1부터 10까지. 7, 5. 자, R1이 7옴, R2가 5옴입니다. 전압이 예를 들어서 24V였다고 할게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건전지 자리에 VIR을 적는 거야. 그리고 각 저항에도 VIR 적으면 돼요. R은 있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직렬회로에서는 뭐부터 하냐면 여기 7과 여기 5 저항 원래 저항이 진짜 고유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직렬일 때는 이 저항부터 적는 거야. 7, 5 더하면 얼마? 직렬이니까 더하지 얼마? 12옴이죠. 전압이 얼마랬다? 24V랬지? 전류는 R분의 V네? 12분의 24 바로 적어지죠. 몇 암페어? 2암페어잖아. 얘가 전체 전류예요. 직렬이니까 얘도 얼마? 2암페어. 얘도 얼마? 2암페어가 되죠. 다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 V는 IR이지. 오염수가 그냥 여기 V는 IR이잖아.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7이 14V. 여기는 25, 10V가 되겠지. 자, 마지막 확인. 직렬에서 전압은 더했죠. 맞지? 자, 여기 14V, 여기 10V, 여기 24V. 여기서 여기까지 14V, 여기서 여기까지 10V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전체적으로 24V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딱 떨어지지. 병렬일 때는 요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를 정해드릴게요. 원래 어떻게 정하냐면 저항 두 개가 같으면 병렬 저항 합계는 반이 되고요. 그거 아닐 때는 3과 6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R1에 3옴, R2에 6옴을 줘요. 그러고 내가 전압을 6V로 줄게요. 그럼 봐봐. 여기가 V는 6, I, R. 맞지? 자, 위에 갑니다. 그러면
자, 전압이 6V였잖아. 병렬은 전압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몇 볼트? 6V. 여기도 6V지. 맞지? 그러면 I는 3분의 6이니까 2A네? 여기 6분의 6이니까 1A죠. 맞지? 그럼 여기 2A, 여기 1A니까 여기 얘는 몇 A? 3A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I가 얼마? 3A인 거야. 그럼 여기서 더한 R은 I분의 V. 그대로 여기에 줄 거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2옴. 근데 2옴이 맞는지 볼게요. 3옴 6옴이었지?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더하기 1. 즉 2분의 1이 R분의 1이죠. R은 얼마? 2가 맞지. 오케이? 자, 요거 우리 회로 계산하는 건 오늘 시간상 더 길게 못해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최대한 과제 풀어오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도 아니구나.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수업 시작할 때 요거 회로풀이 조금 해주고 바로 들어갈게요. 회로풀이 해주고 바로, 그러니까 회로풀이를 좀 더 배우고 과제 풀고 수업 들어갈게요. 알겠지? 요 전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야 돼서 그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